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시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촬영 날짜는 9월 18일이고요.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한 뉴스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사실 굉장히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 20일 새벽에는 또 미국에서 FOMC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미국 2년물 금리가 5%에서 5.3%로 갑자기 치솟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막 설왕설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화가 됐는데 아마도 누가 실수로 매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대한 이벤트를 남기고 자산시장 가격이 급변했을 때는 시장에서 긴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주가 상당히 중대한 이벤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지난주부터 좀 다른 그런 기류들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심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부동산 대책도 발표가 될 것 같거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오피스텔을 주택수로 넣냐 마냐 이런 정책들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답변도 했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정말 정책의 어떤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스트리밍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있는 정리된 컨텐츠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최상욱의 아파트 가치행 가격 연구소 채널이 부동산 쪽에서는 지금 구독자가 가장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주간의 영상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이거를 첫 골자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한은에서 정부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조금 공개적으로 비판한 어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정부 정책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리포트로, 어차피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글을 써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금융 불균형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리포트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왜 이렇게 하느니 정부 정책을 조금 비판했는지가 나오는데, 그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셉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부양을 시키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제때 정리되지 못하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되게 고질병이 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담았고요.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부양을 시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부양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쓰게 되면은 기축 효과가 잘 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의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는 여기 있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별도의 아티클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게 요건데요. 썼던 컬럼 중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이랑 내년 전망을 같이 말하는 리포트니까 조금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23년을 거의 어떻게 보면 결산하는 느낌으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올해 초에 저는 기준금리 인상 효과로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고 전세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매매가는 당연히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상승을 하면은 매매 가격은 올라가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전세는 기업의 이익이랑 유사하니까 이익이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고 이익 빠지면 주가 빠지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항상 맞기 때문에 이 임차료가 부동산 가격의 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세라는 거는 사실은 금리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저는 주택가격을 월세를 할인율로 나눠서 전세를 계산하고 여기다 멀티플을 곱하는데, 이 전세를 구하는 공식이 월세 나누기 전월세 전환율이 되는 거고요. 이 전월세 전환율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선인데, 이게 기준금리를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여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11년에 기준금리 2.75일 때는 전월세 전환율 7.3% 정도 됐는데, 이게 금리가 내려오는 국면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 기준 4%까지 내려왔고요. 서울 4% 전환율은 이게 1억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35만 원쯤 환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작년 말에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4%, 4.9% 이렇게 유지가 돼서 5% 약간 안 됩니다. 5%, 4.8%라는 거는 1억당 월세 40만 원의 전월세 전환율이 되는 건데요. 근데 보시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멈추면서 전월세 전환율도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멈췄거든요. 그런데 이 멈춘 레벨이 4.8이고 과거 이제 높았던 3% 전후의 기준금리 레벨과 비교했을 때 이 전월세 전환율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았었는데, 2011년부터 한 17년까지 전세 대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슈로 저는 이 선을 5까지는 아니고 한 5.5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5에서 5점으로 올라가면은 전세 가격이 한 10% 정도 빠지는데,
그게 올해 주택시장 하락의 그 전망하는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9월 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다가 멈췄고요. 그리고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을 했어요.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장 강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내용으로 연초에 소름돋이 책도 썼고 이렇게 주택가격 전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제 전망인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하락이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금리 하락이 어디서 반영을 했냐? 기준금리는 변한 것도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하느니 그 리포트를 썼습니다. 일단 한국은행 리포트는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 상황에 대한 여러 이론적인 논의들이 있는데요. 거시 건전성 정책, 그러니까 매크로 정책을 쓰는 게 있고요.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을 MPP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거시 건전성 정책들이 있는데 소위 뭐 부동산 시장으로 따지자면은 여러 부동산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MP라고 부르는 그 통화 정책을 말하는 건데요. 이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나오냐면은 이 MP, 통화정책으로만 조정할 때가 나올 거고요. 통화정책은 가만두고 프로그램으로만 이렇게 조정할 때가 나올 거고요. 또 통화정책이랑 프로그램 둘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풀어줄 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도 낮추고 대출 금리도 되게 낮춰주고 이럴 때고요. 이거 둘 다 강할 때는 금리도 높이고 대출 금리도 높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뭐 금리만 높이거나 낮출 때, 아래는 그 대출 상품 금리만 높이거나 낮출 때, 이거는 둘 다 조정할 때, 이렇게 사사분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은에서는 글로벌 38개국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그 통화 정책이랑 프로그램들을 쓰는 기간을 요 4개로 쪼개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핵심은 그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언제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를 정리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 파란 선은 뭐냐면 그 통화정책이랑 프로그램을 동시에 긴축할 때, 그러니까 금리를 좀 높일 때, 대출 상품 금리도 막 올릴 때,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가계대출이 내려가요. 이때 가계대출 내려가고요. 두 번째는 둘 다 풀어줄 때, 때는 당연히 MPP랑 MP를 완화할 때는 이렇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금리만 조정을 할 때, 이건 보시면은 금리만 조정할 때는 오히려 조금 1년차까지는 살짝 올라가다가 그 다음 살짝 내려오는 경향이 있고요. 이 긴축할 때요. 그러니까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조금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프로그램만 긴축할 때는 금리를 안 건들고 프로그램만 긴축할 때는 정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안 건들고 어떤 대출 상품 금리만 딱 조정을 할 때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유일한 조합이 뭐냐면은 금리도 긴축적으로 가져가고 대출 금리도 긴축적으로 가져갈 때, 이때만 가계대출이 감소를 해요. 이렇게 딱 전제를 깔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조합별로 했을 때 가계대출은 오직 이때만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면은 정책조합별로 주택가격은 어떻게 되냐? 주택가격 보시면은 금리도 높이고 상품 금리도 높이게 되면 매우 긴축적인 환경이 되잖아요. 긴축적인 환경일 때는 정말 주택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요. 이게 여러 나라의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선을 그린 겁니다. 반대로 매우 완화적일 때, 금리도 확 낮춰주고 대출 상품 금리도 확 낮춰주는 매우 완화적일 때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진짜 꽤 올라가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부양하고 싶으면은 금리 낮추고 대출 상품 금리 확 낮춰버리면 쫙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리만 긴축적일 때는 안타깝게도 주택 가격이 그냥 유지를 해요. 금리만 이렇게 높여버리면은 주택 가격이 거의 유지를 하고 한 3년 지나고 나서부터야 그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높은 기준금리가 한 3년 정도 계속 가게 되면은 그때는 서서히 영향을 받는 거고, 그 한 1, 2년에는 별 변화가 없어요. 반대로 프로그램만 긴축을 했을 때는요, 프로그램만 좀 대출 상품 금리만 막 높여버리면은 그래도 기준금리는 그때 긴축적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대출 상품 금리가 높아도 이때는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 역시 그 하락하는 전제 조건은 정책 조합으로 하락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는
금리도 긴축적이고 대출 상품도 긴축적일 때 바로 1, 2년 차에 하락을 하고요. 근데 금리가 오랜 기간 긴축적이라면은 한 3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조합에서는 매우 강세장인 거고, 그리고 대출 상품 이 MPP를 완화했을 때, 이거 완화했을 때는 굉장히 가격 상승이 크게 나오는 거죠. 금리랑 이렇게 확인이 되시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우리나라 한번 봐볼게요. 이 MPP 기조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대출 상품 금리가 좀 세냐 안 세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 이렇게 좀 떨어질 때는 대출 상품 금리가 내려갈 때 이런 거를 조금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대출 상품 금리가 올라갈 때, 그럼 MPP가 매우 긴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가격은 점선인데 이거는 연도별 그 주택 가격 점선이시고 보면 될 거고요. 이 녹색 선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계대출 증가율은 보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이랑 너무나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가계대출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건데, 이 가계대출이라는 게 결국 기준금리랑 대출 상품 금리 그 조합에 따라서 가계대출이 결국은 결정이 될 텐데, 보시면은 종국적으로는 가계대출이랑 주택 가격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요. 이 기준금리라는 거는 때론 이렇게 엇박자 나는 것처럼 움직여 왔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만 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상품금리를 같이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하는 리포트에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완화하는 거, 여기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가 어려워 보이는 거는 이 노란색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노란색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무슨 구간이냐면은, 이거를 동시에 완화할 때, MPP랑 MP 동시에 완화할 때 뭐냐면은, 잘 보세요. 기준금리 내려줬죠? 기준금리 이렇게 내려줬고 대출금리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주택담보대출 확 늘었죠? 주택가격도 확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언제냐면은 박근혜 정부 724 부동산 정책이랑 15년 4월까지 있었던 요 기간인데요. 이 당시 기준금리를 2.5에서부터 1.75까지 쭉 내리는 과정에 대출 상품 금리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늘어나고 주택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구간은 그런 구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란색 구간이 좀 애매한데, 파란색은 MP, 통화정책은 완화해 주는데 MPP는 긴축할 때를 말하거든요. 대출 상품 금리를 긴축할 때. 그러니까 자, 코로나 때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 때 어떻게 됐냐면은, 코로나 때 기준금리가 완전 일거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2020년에 기준금리 1.75에 있다가 0.5까지 이제 한 거의 6개월 만에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확 내려갔으니까 이때는 통화정책은 매우 완화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통화정책은 매우 완화적이었던 상황에서 이때 대출 상품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디폴트가 높아지니까 대출 상품 금리는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화정책이 극단적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매우 완화적으로 와버리면은, 기준금리가 엄청 완화적으로 와버리면 이렇게 상품 대출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더라, 요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순간은 통화정책이랑 그 다음에 대출 상품 금리가 동시에 낮아야만이, 동시에 긴축적이어야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난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상황을 쭉 보면서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뭐냐면은, 올해는 연초에는 이 정책이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이게 보시면, 정확히 보면 2022년이거든요. 22년 보면은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했고 매우 긴축적으로 갔고, 그때 한참을 요 타이밍 한참을 제약적으로 유지가 되던 그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제약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는 MPP 동시 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긴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계대출이 요때부터 급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 선 끝나는 구간부터 보시면은 매우 긴축적인 환경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가계대출이 바로 내려가게 됐고, 가계대출 내려가니까 거의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도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락을 하다가 언제부터 멈췄냐면 요때부터 멈췄는데, 이 엄청난 MPP 하락, 즉 대출금리 하락이 2023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2023년부터 대출금리 하락이 확 나왔고, 이제 기준금리는 거의 횡보되는 구간에서, MPP는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긴축적이지만 상품금리가 확 내려오는 구간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시 가계대출이 재증가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가 MPP 완화, 여기 MP 완화, 기준금리 완화, 그다음에 대출금리도 완화. 그러면 대출 늘고 가계 늘어나죠. 코로나 기간에는 기준금리 매우 완화시켰지만은 이때는 MPP를 강화했죠. 이런 대출 상품 금리 강화한 걸로는 기준금리 이만큼 내려오는 거를 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 엄청나게 폭증했고요. 마지막 구간이 아까 제가 적었던 요 구간인데 그게 요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그 전월세 전환율이랑 시장금리를 그 기준금리를 그리다가 그래서 국고채 3년 시장금리로 그려봤는데요. 국고채 3년 금리 보시면 얘도 하락 국면이 있고 중간 상승 국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재하락을 상당히 했었다가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고점을 찍고 지금 다시 내려오는 국면에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시장금리가 다시 살짝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는 국면이라는 게 시중금리가 내려왔다는 거는 대출 상품 금리도 굉장히 내려왔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때가 확실히 완화적인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기준금리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기준금리 인상 전부터 이를 반영해서 미리 올랐다가 올해 정점 찍고 지금 60bp 정도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개별 상품을 보시면은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거의 4%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같은 기간에 주담대 금리가 5%인 거를 비교하면은 거의 100bp 이상 그 대출 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PP가 매우 완화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제약적이지만은 상품금리는 엄청 완화적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제약적인데 상품금리는 완화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구간에서는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주택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연초에 그 올해 기준금리 상승 효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리 올라간 게 상품 전세 가격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 특례론이 2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게 바로 작동을 했잖아요. 특례론이나 50년 만기 주담대와 같은 그런 신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완화적인 금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면서 자산시장을 밀어올리는 그런 국면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를 이게 사후적인 리포트냐? 그렇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후적인 리포트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런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10만 구독자 기념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브를 안 보셨다면 한 번 더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프로그램의 시대를 언급했고 이 프로그램의 시대에서 이런 대출금리 상품을 인위적으로 낮춘 거시적인 프로그램들 이게 정말 MPP라는 건데 이것들이 가계대출 비중이나 주택가격이 높은 정도나 이런 거를 전부 묵살할 만큼 강력한 위력을 작동을 했다. 이게 그 올해를 그 마무리하는 소감인데요. DSR도 안 보고 소득도 안 보고 그래서 이런 개별 상품들이 유난히 낮은 대출금리가 매매가 상승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상품 대출금리가 그거에 따라서 전세가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었고 전세가가 올라간다면 매매가는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이 같이 나타난 게 올해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은이 그럼 이 리포트를 왜 썼냐면은 최근 한은은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다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통제할 만한 어떤 정책들을 쓰라고 압력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백업을 해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기준금리만으로는 가계부채 잡지 못한다 이런 거고요. 기준금리를 이렇게 제약적으로 이게 한 3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자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완화적으로 풀어버리게 되면은 다시 늘어나 버리니까 무용하다라는 거죠. 그럼 돌려서 얘기하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지 말라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거든요. 특례론 같은 거 쓰는 거 봤는데 50년 만기 주담대 이렇게 쓰는 거 봤는데 그런 걸 쓰다 보니까 가계대출 너무 늘어나고 가계대출 늘어나면서 오히려 기준금리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그 영향이 없어진다. 한은이 걱정한 건 이런 겁니다. 주택가격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 기준금리가 높으면은 그 주택 자산시장이 아니라 다른 경기 주체들이 높은 금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건데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아주 오래 끌고 가기는 자기들도 싫은데 근데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으로 금리 완전 100bp, 150bp 낮춰가지고 공급해서 자산 가격이 또 올라버리면은 가계대출 또 올라가고 이 또 올라간 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러면 다른 기업이라든가 다른 가계 경제 주체들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게 소위 풀지 못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세게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적 기반들을 지난주 리포트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달 9월 달이 그 특례론을 포함한
50년 만기는 9월 13일에 없어졌지만 그 특례론 신청이라든가 이런 건 이번 달에 다 끝날 것 같고요. 이번 달에 전부 끝나게 되면은 9월까지의 분위기와 10월부터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요 연초부터 이런 연구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 발표했으니까 그런 거가 이제 반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뉴스고요. 그래서 한은이 그 정부에 지적을 한 거는 그 부동산 정책을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부양시키다 보니까 가계대출 정리가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금리를 오히려 더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편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양 프로그램들을 쓰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를 레포트로 돌려 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여러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주담대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담대는 6월, 7월, 8월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1, 2, 3월에 주담대는 마이너스 18조 원이었는데 지금 6, 7, 8월에는 거의 8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하나증권 그 김더 애널리스트 자료에서 갖고 왔는데 예금은행 기준으로 보면 차주별, 그러니까 가계랑 기업을 나눠서 보면은 가계랑 기업의 대출 성장률을 보면 이 가계가 대출을 많이 빌릴 때 언제냐면은 15년, 16년, 17년 이때가 문재인 정부 초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제가 레포트 쓰면서 집사라고 막 그 보고서 썼을 때였는데 이때 가계대출을 진짜 많이 빌리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을 했고 이때가 그 전환하는 전환기였습니다. 이후 대출은 감소를 했는데 그 기업 대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기업 대출이 이제 슬금슬금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 가계대출 17년, 18년 내려간 요거를 기업이 이렇게 커버를 쳤는데 이거는 중소기업일 거예요. 그래서 법인 만들고 대출 받고 이러던 게 있어가지고 요 부분이 먹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때 다시 한번 가계대출, 기업대출 다 늘어났고 지금은 가계대출이 작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였다가 5, 6, 7월 달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기업대출은 여전히 높은 8%대 구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좀 더 금리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2022년 말 23년에는 은행을 빌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계를 쪼개서 보면은요. 그 가계는 결국 주택 관련 대출이랑 비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데 이 주택 관련 대출은 이론상 완전 마이너스 갈 수가 없거든요. 집단 대출이 있고 주담대가 있고 전세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바닥은 이렇게 2023년, 2013년 이렇게 2, 3% 대출 증가율 나올 때가 완전 진바닥이고요. 그리고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 진짜 높을 때는 2015, 14, 15, 16년 요때 두 자릿수로 막 15, 16%에 올라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늘었었거든요. 근데 일반 대출은 주로 신용대출인데 과거에는 신용을 거의 안 쓰다가 2017년부터는 지금 신용대출을 다들 엄청 쓰세요. 엄청 쓰시다가 이게 작년 말에 다 갚았고 지금도 여전히 신용대출은 추세적으로는 마이너스고 더 안 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주택 관련이 이제 반전하다 보니까 요 대출이 크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이제 플러스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뭐냐? 주택을 사는데 돈 빌리고 있는 거고 YOY 증가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다 많은 대책을 돌려 세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계대출이 어떤 부분 때문에 증가됐고 대출금리 상품이 낮추니까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표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에 특례보금자리론 특별은 없애버리고 이제 6억 원 이하 9월 27일부터는 6억 원 이하만 하겠다 이런 내용들 나오는 게 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소식을 전달하면은요. 그 다음 소식은 FO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FOMC가 20일 새벽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마 새벽 방송에 저희 그 새벽의 남자 또 레카의 아버지라고 하는 김단태 또 여기 이제 등장을 할 거고 많은 FOMC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와 포스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FOMC 어떻게 보면 프리뷰를 이제 저희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를 불러가지고 좀 들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FOMC 프리뷰를 조금 같이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9월 FOMC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거의 동결은 거의 확실한 건데요. 중요한 거는 내년도 거 기준금리 점도표가 좀 찍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연준 위원들의 판단들을 조금 볼 수 있어가지고
금리 레벨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그리고 점도표만 찍는 게 아니라 근원 PC, 그 파월이 잭슨 홀 때 말했던 그 근원 PC 물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미국 GDP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GDP는 얼마나 올라갈지, PC는 얼마나 내려갈지, 점도표는 어디에 찍힐지, 이거에 따라서 많은 스토리 라인들이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준에서 이런 자산시장 관련한 여러 점도표나 이런 거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점도표 등장 이전 이후 이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소위 버닝키 시대부터 점도표가 등장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 완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어쨌든 이게 주류 거시경제학이고 현재 시스템인데, 이런저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비판들이 많이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어떤 식의 워딩을 할지, 네, 그런 거를 계속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는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금리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비둘기파를 자꾸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점도표 찍히는 거가 한번 엄청나게 바이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관련해가지고 최근 한국은행에서 미국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랑 이제 상관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좀 따로 노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동조화가 많이 잘 됐었거든요. 동조화가 많이 잘 됐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 단기 금리가 좀 따로 노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 채권 금리는 10년물은 그러니까 조금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뭐 3년물 이런 거는 조금 따로 노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황이랑 우리 상황을 장기적으로는 뭐 뷰를 관점을 같이 가는 거는 맞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그리고 뭐 격리돼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미국 데이터도 보고 그거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한국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것도 보시고 우리나라 것도 보시고, 진짜 한국 투자자들 진짜 볼 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약간 좀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첫 번째는 그 전세 사고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보증금을 돌려주려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그 2030들이 사실 집을 요즘 많이 샀다 멋졌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집을 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이하 주택들에 대해서는 전세 사고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8월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약 2,200건이고, 이것도 7월 1,800건 대비 다시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건수도 올라가고, 이 경매 건수 올라간다는 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줬으니까 그 채권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도보가, 그러니까 전세보증 위반한 사건이 생기면은 이게 사기냐 사기 아니냐로 간다 봤을 때, 사기면은 이제 피해 구제 방법도 있지만 사기를 누군가 임차인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도보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겐 돌려줬는데 임대인에게는 못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기 사건 관련해서 허그가 미회수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미반환의 경우에는, 미반환은 임대차 계약이 적정한데 그냥 돌려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했으면은 임차인이 허그에 임대보증금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허그에서는 임대인에게 다시 재신청하면 되니까, 미반환은 결국에는 주택의 잔존가치만 있다면은 그거는 회수는 오래 걸리겠지만 못 받는 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회수 자체가 너무 낮아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율이 이게 한 1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그가 집주인에게 회수한 돈이 전체 대입연재금의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금 1억을 세입자가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허그가 1억 원을 세입자한테 준 다음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1억 받아야 되는 건데 1,500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전세보증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세보증 반환 보증 사고액이 만 건에 2.26조인데요. 건당 2억 2천, 그러니까 평균 2.2억의 전세를 지금 못 받은 거거든요. 임차인들이. 허그가 이분들에게 1.6조를 준 거예요. 1.6조를 준 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 회수된 금액이 0.24조니까 1.4조를 아직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증발이 됐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는데 저거를 영구 미회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회수율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변제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보증 사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그러니까 이 디폴트가 많아질수록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회수율 역시 이게 올라갈수록 낮아지게 되는 거긴 한데, 이 금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진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 그 대입변제 금액이 너무 늘어가지고 미회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도보도 원래는 계속해서 5천억, 3천억대 그 영업이익을 냈었거든요. 순이익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뭘 하냐면은 분양보증 상품을 팔거나 전세보증 보험 상품을 팔아서 보험료를 받는 보험사인데, 그러니까 분양보험이거나 보증보험을 팔고 있는데, 분양보험은 뭐 양호해요. 근데 보증보험에서 지금 이 미회수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작년에 마이너스 1,100억으로 적자가 되었죠. 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도보의 자본금은 깎이게 되고, 주도보의 자본금이 깎이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한계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9월 18일 이것도 오늘 건데,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15%만 회수했고요. 사실 이거 다 세금입니다. 여러 번 내는 것들. 그리고 나랏돈 1조 원 수혈 받는다. 보증보험 중단 위기 넘기라. 중간에 보증보험 발급 중단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허그는 자기 자본이 60배 한도에서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22년 10월에 그 자체 자료로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 10월에 전세보증 대입변제액이 늘고 미회세가 높았고 보증사고가 늘어나가지고 올해 말에는 약 60배, 내년은 66배 정도 되니까 그 60배 초과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조 원 이상의 증자를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부가 3천억 증자를 했습니다. 7천억은 내년에 증자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보증보험 한도가 70배로 증자하든 60배로 증자하든 아니면 1조를 더 그 증자를 하든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변제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작지 않죠. 이 허그의 작년 말 자기 자본이 3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3조 7천억 기준 60배를 하게 되면은 허그의 프로그램이 총 200조 정도가 되는데, 그 전세보증으로 200조는 아니지만 전세보증 규모는 100조 원을 넘었을 거고요. 그 100조 원 넘은 거에서 얼마를 대입변제 해줄 것이냐, 그 대입변제 해준 거에서 얼마를 회수할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은 이 3.7조라는 자본금을 60배 레버리지로 돌리고 전세 대출에만 30배로 돌린다 하더라도 이게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회수율이면은 이 돈은 그냥 금방 없어져요. 1, 2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증자를 하긴 할 테지만은,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커지게 되면은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 있었던 한국판 프레디맥, 한국판 페니메이 사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월, 7월 사이에 회수가 이렇게 저조하고 그 뭐라 그럴까, 이 금액이 커진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세 시장이 너무 커요. 너무 큰데 거기에 전세 시장이 문제가 없을 때,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허그도 돈을 벌었죠. 근데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보험사가 그 보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보험 이벤트가 발생해서 너무 많은 보험을 제공해야 되다 보면은 결국 보험사 손익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나타나는 건데, 그 규모가 자기 자본의 60배다? 그 시장이 얼마만큼 시장을 대상으로? 1000조 전세 시장을 대상으로요? 지금 전세가율은 고점비 10% 빠졌으니까 지금 100조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난 아닙니다. 하여튼 장난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큰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 레포트가 있는데, 국토연 레포트도 한번 그 레포콘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 뉴스로 봐야 되는지 경제 뉴스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사원에서 전 정권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소위 엄청 조사에 오래 걸렸던 통계 조작 사건 되겠습니다. 통계 조작 사건. 일단 통계 조작 사건은 감사원 의견입니다. 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랑 국토교토부 관계자들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요. 그 감사원이 주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공포하기 전에 청와대 지침에 따라서 통계를 가감했다고 그렇게 추측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목요일에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잠정치, 속보치, 확정치 이렇게 화요일에 확정치가 보고되면 목요일에 발표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토요일과 금요일과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하면서 주 1회를 뭐 주 3회로 만들었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29장짜리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결국 법리에 기반해가지고 다퉈봐야 되겠죠? 다퉈봐야 될 거고,
애초에 그 KB의 동향조사는 그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KB 동향조사는 중개사분들이 입력을 하는데 부동산원은 부동산원의 조사원들이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원의 직원분들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조직 생활에 영향을 받아서 입력을 했을 거라는 그런 정황 추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원은 국토부 소관이고 국토부는 청와대 산하니까 그 청와대가 임명권이 있잖아요. 국토부 장관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처벌이나 이런 게 있으려면은 그거를 했다는 어떤 증거랑 그 다음에 그 처벌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처벌의 근거라는 거는 보시면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그 예정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공표 예정일시를 바꾼 건 아니니까 공표 전에 어떻게 변경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었는지 다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가지고 뭐 실제로 부동산 통계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조작됐다 어쩌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다퉈보면 알겠죠. 근데 요즘에 저는 주간 가격 동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법은 이제 법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 이제 현직 애널리스트들끼리나 주택시장 보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게 세 개예요. KB에서 발표를 하고 부동산 원에서도 발표를 하고 부동산 114라고 랩스라는 REPS라는 1년에 600만 원짜리 프로그램으로 그 발표되는 게 있는데, 그 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다 그 랩스를 구독해서 봤거든요. 저도 이거를 10년을 구독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왜 봤냐면 KB는 무료고 부동산원도 무료인데 왜 랩스를 봤냐? 랩스가 이게 DB 정리를 잘해줬기 때문에 자료 작성이 편리해가지고 보시면 다 REPS 참고로 자료를 썼고, 저도 10년 동안 랩스만을 참고해가지고 자료를 썼거든요. 근데 부동산원은 왜 안 봤냐? 부동산원의 주간 가격 동향 조사는 상승할 때는 이제 굉장히 뭔가 세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주택 가격이 안정세로 빠질 때는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년까지 그 사이를 보면은, 근데 그건 아까 조사를 누가 하냐, 그거를 중개사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 매도자가 주택 가격을 낮춰서 팔려는 그 매도 호가가 반영이 잘 안 돼요. 매도 호가는 기본적으로 실거래 체결 가격보다 매도 호가는 높게 나오거든요. 이 높은 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하락기에 KB 시세가 잘 안 맞아요. 부동산은 뭐냐? 그 당시 문정부 부동산원은 당시 느꼈겠지만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 상승기 때는 또 굉장히 또 이게 안 올라요. 안 올라고 반대로 하락기 때는 정말 그 모집단을 잘 드러낸 것처럼 짝짝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상승기 때는 KB를 보고 하락기 때는 부동산을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완전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우리가 통계를 만드는 이유라는 게 그 샘플링을 통해서 모집단을 좀 잘 묘사해보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그 모집단 분위기는 이미 내가 파악을 다 했고 그 모집단 분위기를 잘 설명하는 통계가 뭐냐, 이렇게 거꾸로 나는 파퓰레이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걸 잘 설명하는 샘플링은 취사 선택을 할게. 강세장일 때는 KB, 약세장일 때는 부동산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주간 동향 조사를 얘기하고 그런 말을 막 할 때 무슨 생각했냐면은, 아니 이 통계, 우리가 아는 통계 상식이라는 게 샘플링을 통해서 모집단을 알겠다는, 이게 완전히 그 붕괴된 그 역사이클이 나오니까 이게 진짜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 114를 썼는데 부동산 114는 공교롭게도 그 딱 중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부동산 원보다 높게 나오고 KB보다 낮게 나오고, 하락할 때는 KB보다는 더 하락하고 부동산 원보다는 덜 하락하고, 딱 그 중간 정도가 됐던 거죠. 그리고 DB 형태로 공급이 되니까 그 부동산 114 데이터들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정말 많이 썼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다고 뭐 문제가 없냐 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요, 지금은 22년 하락장 때 그러니까 부동산원이 갖고 있었던 양점이라는 게 강세장에서 제대로 기표를 못한 거잖아요. 근데 KB가 갖고 있는 통계의 약점도 뭐냐면 약세장 때 기표를 못해요. 그 22년 하락장이 그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5월부터 빠지기 시작을 할 때 KB는 그게 한참 있다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는
작년 연간에 20% 넘는 하락 단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 유튜브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답사관 대부분의 단지가 30%나 35% 하락한 단지를 갔는데 그때 월간 통계 기준으로 1.4% 빠졌던 게 KB였기 때문에 KB는 작년 연간 시세로 마이너스 3% 하락이에요. 실거래 지수는 20% 하락인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약세장 때 그거를 잘 기록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주게 된 거죠. 그리고 올해는 반대로 상반기 강세장이 왔잖아요. 올해 상반기 강세장이 올 때 올해 역시 부동산원이랑 KB 통계가 또 한 번 그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결국 무슨 통계가 제일 지나고 보면 맞았냐면은 월간으로 발표되는 그 부동산원의 실거래 지수, 글로벌로 똑같이 발표되는 케이스앤실러 지수처럼 월간 발표된 이 실거래 지수, 이거가 그 모집단을 잘 설명을 했고 올해도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가 실거래 지수로 상반기 10% 정도 상승을 했고 전국 3% 상승을 한 거, 이런 것들도 지수는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KB나 이런 그 민간 통계들도 이걸 잘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통계라는 게 결국은 조사자의 그 의도가 들어가는 그런 통계는 좋은 통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조사자의 의도를 최대한 배제해서 모집단 샘플링을 하고 파퓰레이션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그냥 실거래 지수로 완전히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주간 실거래 동향은 그냥 다 폐지해라. 이게 제가 1년 전부터 주장했던 건데 1년 전에 너무 데이터들이 안 맞으니까 다 폐지하고 월간으로 발표되는 실거래 지수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가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고 이 이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바이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바이럴이 되겠지만 결국 법리적으로는 법정에서 싸우게 될 거여 가지고 일어나는 거를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이엔드 주택들 가격이 진짜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메이저 주택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송파구까지인 것 같고 그 뭐 반포라든가 압구정 같은 그런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소위 하이엔드 럭셔리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엔드 럭셔리 시장은 매스마켓과는 분명히 다른 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그 어떤 특정 기준을 넘어선 주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소위 샤넬, 에르메스 보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스마켓 아닌 시장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가지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진 않을 생각입니다. 한 주 동안의 뉴스를 조금 정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뉴홈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고 등등등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 주에 확실히 뭐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관계상 스트리밍을 막 너무 길게 낼 수는 없어가지고 핵심들을 조금 요약을 했는데 제 프리미엄 컨텐츠에 오시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오시면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내용들을 한 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뭐다? 이번 주는 공급 대책도 나온다. FOMC 점도표 내년 것도 나온다.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조금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도 8월 그 9월 13일, 9월 14일 전후로 그 대출 상품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췄던 그런 노력들 있잖아요. 주택가격 부양을 하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태클을 거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대출 상품 금리에 조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창구 지도를 분명히 하게 되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조금 이어진다면 그 여름에 있었던 그런 굉장히 강력한 강세장 분위기가 막 지방으로 전파되고 막 이럴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금보다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들 나오면 또 저희가 다루겠지만은 그 공급 관련 대책이라던가 오피스텔의 분양 적체를 해소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뭐 해지 뭐 빼고 막 이런 그런 거는 벌써 너무나 논란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될지 시장 살아날지 그거는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도 또 너무나 중요한 뉴스들을 가지고 많이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 한 주 또 잘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주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